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2월 1일입니다. 자정을 넘겼는데요. 정말 금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요, 그야말로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야말로 공수처 윤석열 후보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잡히는 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영장 청구하는 것도 그야말로 엉터리 영장 청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특검을 하겠다고 말로는 떠벌려 놓고 실속 있는 회담 협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법사위 전체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중 플레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 만큼 아시죠?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권 교체의 여론, 그리고 여권의 실책과, 그리고 이 국민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오미크론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한국에서도 드디어 오미크론 의심 환자 4명이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전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제 날이 새고 나면 1일 오후에 확인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인천에 사는 부부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이 변이 사례가 우리 한국에서까지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방역 이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안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요, 이 새로운 변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 키트를 조속히 개발을 해서 이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제 법조 관련 법률 관련 사건을 좀 몇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법사위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요, 여당이 이재명 특검법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특검법, 그동안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낸 안을 빼버렸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말하자면 반발을 해서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우리 야당 간사가 지금 윤한홍 의원인데요, 특검법에 여당이 주장하는 50억 클럽,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법안 상정도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원칙과 상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재명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날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하고, 또 민주당의 특검 일정을 논의하겠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공언을 해왔는데 이 모두가 거짓말인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재명 특검법이 1번 안건이라고 야당 간사간에 이해가 됐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냐, 이런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여당에서는요, 이 특검 상설법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야당은 이재명 특검법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특검법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야권에서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지금 이 편향된 수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수사를 하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을 4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건이 한명숙 모해 의정교사 수사 방해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문정 당시 대검 감찰 담당관이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모해 의정 사건 감찰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 수사를
윤석열 당시 총장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감찰을. 그래서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공수처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 다 감찰했지만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입건해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법률 위반이다. 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석열 후보 측의 이 강력한 반발 입장문의 핵심 요지를 보면 민원 폭로 내용은 검사 징계 시효 5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감찰 사안도 아니고 또 이 한명수 총리 본인이 법적 절차를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낮다. 수감 중인 재소자가 무슨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타인의 사주가 개입돼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사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대검 인권부 소관업무로 하고 있어서 당연히 대검 인권부가 관장할 사안이다. 대검 인권부가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작년 6월에 법사위 소속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요청해 추 장관이 대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 조사 중간에 갑자기 정치인과 장관이 조사처 변경을 요구하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요구였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추 장관의 지시를 다 받아들이고 대검 감찰부에 모든 기록을 인계했다. 그리고 임문정 담당관을 배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그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독단적 의견은 사건 실체 파악상 오류뿐만 아니라 그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검 부장회의, 그 합동감찰에서도 그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됐으며 박범계 장관도 결과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러한 윤 총장의 의견서는요, 이 공수처가 이달 11일 날 윤석열 후보 측에 A4 용지 40페이지라는 질의서를 보내며 회신 요청을 했어요. 이런 회신 요청에 대해서 의견을 보낸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한명수 모욕 의중 수사 방해 이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7월 달에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입수한 바 있고, 또 지난 9월에는 이 공수처가 임은정 담당관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에는요, 윤석열 후보와 함께 입건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당시의 대검 차장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 변호인 의견서, 그 다음에 윤석열 쪽의 서면 진술서 검토한 뒤에 직접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법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공수처가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건의 전반적인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공세의 추이를 보면 일단 흠집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태로 인한 이재명의 데미지를 말하자면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상쇄시킬 수 있는 윤석열 후보 데미지 파괴 효과를 노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요,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가 됐든지 간에 특히 윤석열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법리 검토를 통한 법치주의적 수사가 아니라 정치 현상을 감안한 수사, 이 정치 편향적 수사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는요, 또 마찬가지 윤석열 총장 기스내기 위해서, 디스하기 위해서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손중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어제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도 기각된 바 있고, 그리고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어요. 당시에 이 법원에서는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장 청구서가 얼마나 엉터리였느냐. 성명 불상이 23차례나 기재됐어요. 그래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람 그리고 작성을 한 당사자 모두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요.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의 공수처가 집행해온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그러면서요, 이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이런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이 손준성 관련 고발 사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가지고요, 이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인권 친화를 표방하고 뒤통수를 쳐오던 공수처가 이제는 대놓고 게슈타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가 강제 수사를 언급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연이은 여당 대표의 수사 독촉에 성명불상 투성의 누더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대선 100일을 앞두고 성난 민심이 공개되자 기습 구속영장 재청구를 감행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고발된 제보사주 수사는 아직도 강간무소식인 것을 보면 인권 친화도 여당 야당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틀림없고, 수사 총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내통을 하고 저녁 약속까지 잡고서는 아직 통화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치미만 딱 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윤석열 검정 특위 의원들은 고발 사주가 아닌 제보 사주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고발 사주 재고발을 감행하며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여권과 공수처가 합작한 구속 사주가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는 없다. 정치적 중립과 인권을 동시에 내팽개친 공수처 이번 처사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공수처가 오늘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니까 입장문을 내놓고 이거야말로 준항고에 대한 보복성 인신 구속을 강행하려는 의도다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곽상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엉터리 부실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비판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탁을 누구한테 어디에서 어떨 때 했는지, 즉 청탁 대상과 장소,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전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요, 불과 A후용지 딱 3장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 영장 표지와 구속 필요 사유를 제외하면은 범죄 사실은 사실상 한 장 분량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알선 수재 혐의는 말이죠, 이 입증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범죄 사실을 고작 한 장만 적었다. 이거는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혐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민가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즉 알선 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 과거은행 청탁 대상이나 시기, 장소 이런 구체적 범죄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확실히 다지지 않고 급하게 말하자면 부실 청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요, 김만배 씨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가, 김만배 씨는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가 하나은행 측에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자라고 제안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말이죠, 이 곽상도 전 의원한테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청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는요,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분배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곽상도 전 의원은 그무렵 하나 금융지주 회사 임원에게 김만배 씨 부탁을 전했고, 이후인 2015년도 3월 25일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최종 참여를 결대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장에 박상도 의원이 청탁을 한 하나은행 인물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청탁을 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요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결국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박상도 전후위원의 알선 행위를 증명할 물증,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와 관련해서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래요. 수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디테일한 증거물은 구속심사에서 제시하려고 영장 청구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다.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 심사는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루어지는데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실하면 뭐 당연히 영장 기각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재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짜맞추기식, 꿰어 맞추기식,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구속 영장이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한마디 또 했어요. 오늘 10거 상태에 들어간 이준석, 이 후보 앞에서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중심, 내 권한, 내 위치가 어떻게 더 중요한가. 그러면서요, 이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저격한 바도 없고 김병준 인선에 개입한 바도 없다. 그리고 인선 중에 내가 좌지우지할 사람이냐? 아니다. 그리고 백의 총괄을 한다고 선언하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나는 그러면 들어가서 차도 못 마시냐? 이렇게 반박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권력 핵심자, 마치 장제원 의원인 것처럼 지금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의 반박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참적과 관련해서 지금은 후보를 무조건 감싸고 흠이 있어도 커버해야 하는데 후보 앞에서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윤석열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이고 진정성 정의로움을 극대화해서 국민에 소구하는 게 선대의 목적인데 전부 다 그런 걸 알릴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그래 안 하면서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의 연락 두절과 관련해서는요 전혀 과정을 알 수 없고, 다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누가 더 옳으냐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모든 일들이 나 중심으로 선거운동하였다. 나한테 더 큰 권한을 달라. 나는 왜 빼냐. 이런 게 선대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우리 후보가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주는 게 옳은 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정권 창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직 10개라도 내놓겠다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은 자기 중심이 되려는 사람들이 김종인을 말하나, 나는 질문에는요, 나는 그걸 지칭한 적이 없다. 선대위를 둘러싼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고 그래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김병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별 희한한 소설을 쓰는데 정책 때문에 30분 정도 차 마신 적은 있어도 어떤 역할도 안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김종인을 모시는데 내가 반대를 했다. 나는 캠프가 후보의 장점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걸로 간다면 누가 되든지 가야 한다. 내가 장애버리면 내가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열받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데 대해서요. 이건 진중권, 그 다음에 권경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꾸 비선 하는데 비서실 다 세팅되지 않았나. 내가 어떤 인선도 좌지우지 했는지, 지금 발표된 인선 내용 중에 장제원이 좌지우지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백의 종군하겠다면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나는 대통령 후보로 만나러 가면 안 되냐? 나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비서실장실 들어가려면 회의하러 가는 건가? 권성동 사무총장 잠깐 만나는 게 회의냐?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장제원 의원의 입장 표명은요, 오늘 법사위가 열렸잖아요. 법사위를 마치고 나가다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선전하는 것이요,
엄청난 전문가, 그것도요 우주항공학 전문가, 그리고 청년, 워킹맘, 이 세 개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 주인공이 바로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예요. 나이는 82년생이니까 39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은 맞아요. 일단 뭐 39세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워킹맘 맞아요. 애기도 있고 일하니까. 안보 전문가? 이거는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워킹맘 안보 전문가라는 점 이외에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항공우주 전문가라는 거예요. 항공우주 전문가. 여러분들 항공우주 전문가 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공우주 전문가 되려면 우선 공군사관학교 정도는 나와야 돼. 아니면 항공학교 정도는 나와야 돼. 그죠? 또 우주 전문가? 야, 그럼 미국 가서 말이죠. 아니, 물론 서울대학교도 우주공학과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대학 다닐 때는 이 공학과가 있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서울대 우주공학과를 다니든가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는 아마도 우주공학과라는 이름의 이 공학 전문 학과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최소한도 공사를 가든가 항공대학을 나오든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오든가, 그리고 이게 아니면 미국의 유수의 그야말로 항공우주 전문 공학에서, 이 공학 파트에서 공부를 했어야 돼. 그런데 이 조동현이 인적상 아무리 뒤져봐도 말이죠, 항공우주 전문가라고 지금 그야말로 자랑을 하고 있는, 홍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송영길, 그것을 상식적으로, 지금 공정과 상식 시대잖아요.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학력이 없고 경력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불륜설입니다. 불륜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건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 내용 전혀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강력히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근데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을 다 봤어요. 이거 방송하기 위해서. 1시간 몇 분짜리 방송인데 정말 가로세로 연구소, 물론 과거에도 보면 이런 의혹제기 방송이 사실인 것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김세희 기자하고요, 강용석 변호사 이 대담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이 팩트 체크가 있었어요. 그 팩트 체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DNA 친자 검사를 한 거예요. 친자 검사. 친자 검사를 해서 이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본래 본 남편하고요, 이 아들이 본 남편의 아들이 아닌 걸로 DNA 검사 결과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부에서 이름을 제거했어. 그래서 이혼을 해. 그래갖고 그 친자 아들을 낳게 한 불륜 상대, 이게 뭐 교회 성직자로 알려져요. 뭐 목사인지 목사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목사인 것처럼 방송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륜 상대했던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본래의 남편하고는 이혼을 해요. 그 수상하게 생긴, 아무리 봐도 이 성격도 그렇고요. 딸, 그 다음에 아들인데 아들이 이상해.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노는 스타일도 그렇고 나 닮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현행 민법에 의하면요, 혼인 중에 있는데, 즉 이 부부지간에 있으면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친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의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DNA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세현 이 방송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닌 거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래 그 아이를 낳게 한 남자 이 불륜 상대하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럼 원래 남편은 육사 1기 선배. 이런 불륜.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요, 이재명이는 지금 이 불륜, 이미 이번에 김혜경 낙상 사고 났을 때도 불륜설, 폭력설이 떠돌았잖아요. 그 다음에 김부선 불륜설, 김부선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 이렇게 아주 생명 그냥말로 이거 하나로 선거 전략의 한 반은 다 달성하는 것처럼 해서요, 안보 전문가, 이 항공 우주 전문가 엄청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보 전문가라는 개념보다 안보 전문가가 워낙 많으니까. 이 항공 우주 전문가, 대단한 전문가 한국에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 인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이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카로세르 연구소에서 팩트체크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영입한 여자 군인 출신인데 불륜 플러스 혼외자 출산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빠를 전혀 닮지 않은 아이가 있어갖고 결국 친자 검사를 해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선요, 이제 경력 관계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카로세르 연구소의 보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경력을 가지고 제가 비판을 좀 할게요. 예. 충격 단독 영입 인재 1호 혼외자 폭로라는 제목으로 어제 30일 오후 7시에 1시간여간 방송을 했어요. 이 조동현 교수는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입니다. 그런데 가세현은 조동현이 결혼 생활 중 출산한 아들은 혼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동현이 누구냐? 2004년도에 졸업한 육사 60기 출신 군인이다. 가세현에 따르면요, 이 조 교수는 육사 59기 출신 남자 선배하고 2006년도에 결혼해요. 졸업하고 나서 2년 후에 결혼해. 결혼하고 나서요, 큰 아이는 딸이고 둘째 아이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조 교수 남편이 보기에 이 아들이 자신을 너무 안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친자 확인 검사, DNA 검사했겠죠. 친자가 아니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중 낳은 아이는 일단 친자로 추정해서 호적에 올라간다. 이 때문에요, 소송을 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호적에서 아이를 제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강용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동현 남편이 친생관계 부인을 하는 소를 제기해서 결국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사실에서 확인돼가지고 결국은 호적에서 제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 교수와 그래서요, 이 본래의 남편은 조 교수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 후에 조 교수는 아들의 친아빠인, 그러니까 본인 불륜 남자하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혼한 남자, 이 사람이 목사래요. 근데 이제 강 변호사 주장은요, 육사 출신들 사이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일이라 조동현이 소령일 때 전역을 했는데 보통 육사 나오면 중령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외자 스캔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중령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대요. 몇 년 더 있어야 군인 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연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로 제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가세현의 김세의 대표는 조동현은 XX 같은 여자다. 전 남편이 당한 건 퐁퐁남보다도 더 심하다. 퐁퐁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TV에 나와서도 안 되는데 정당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거다. 참 이재명과 찰떡궁합이다. 100% 팩트임을 확인했다. 민주당에서 고소한다는데 한번 고소해봐라. 이렇게 소리까지 질러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진실인데 아니라고 하는 게 허위다. 우리 주장은 팩트다. 아마도 조동현은 설마 그렇게까지 체크했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단 아니라고 한 것 같다. 명백히 사실이다. 드라마 작가 임성환이 바로 써도 될 정도다. 계속 부인하면 DNA 결과 보고서 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요, 조 교수를 가리켜서 여자 이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동현이 페이스북에 쓴 경력을 보면 자신을 많이 뻥튀기 해뒀다. 육사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다고 써놨는데 육사는 원래 학비가 무료다. 그리고 조 교수의 일부 학력과 경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애매하게 공부했음이라 표현한 게 어이가 없다. 이건 그냥 워크숍 같은데 갔었다는 얘기다. 그리고요, 이 민주당 측에서는 혼외자 논란의 허위사실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 교수는 지난 29일 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상임선대위원장은 어느 정도나 높은 사람이냐면요, 송영길이가 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송영길하고 같다는 겁니다. 예, 송영길하고 같다. 자, 그런데요, 이 페북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경력을 보면 지금 이 페북에 나와 있는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미들 이스트 인스티튜트 디펜스 앤 시큐리티 프로그램 어드바이저리 카운슬, 그러니까 이 미들 이스트 연구소의 국방 안보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민간 자문위원, 서울 유엔 피스키핑 미니스테리얼 민간 자문위원, 이것도 뭔지 정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밀리터리 비지팅 펠로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의 군사 객원 연구원,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에서 근무했다. 그 다음에 예일 유니버시티에서 2018년도에 모리스 R 그린버그 월드 펠로우로 근무했다.
야, 이거 월드 펠로, 이거 뭐 예일 대학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정말 근무를 했는지, 거의 정만 올려놓고 한두 번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CSIS, 여러분들 쉽게 해서 빅터 차 교수,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잖아요. CSIS가 그 빅터 차가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아주 저명 싱크탱크죠.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인데 2016년도 인터내셔널 펠로우로 근무했다 했는데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존 F 케네디 스쿨 오브 거버먼트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다. 야,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근데 이게 공부했다는 게 또 코리아 밀리터리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이게 공부했다는 게 무슨 공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헷갈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조동현과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어디를 저는 이제 찾아봤냐면요. 예, 위키 백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애, 학력, 경력, 상훈, 저서, 논란, 각주 뭐 이런 아주 상당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개괄적인 거 제가 학경력을 보면 제가 지금 논점으로 삼는 거는요. 뭐 안보 전문가다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육사 나오고 뭐 소련까지 했으니까 안보 전문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공우주 전문가, 지금 여당에서 강력히 홍보하고 있는 항공우주 전문가냐 아니냐, 뭐 불륜 뭐 이것저것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저는 관심 없어요. 그건 뭐 우리 윤리적으로 그야말로 상식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거 애기까지 해서 DNA 그리고 호적에서 파갔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어,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상임 선대위원장 바로 내려와야 돼. 근데 저도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저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강적으로 공부해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것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나오고 미국 유수대에서 항공우주 전문한 사람들 중에 조동현이만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언론에 유명하다, 전문가다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조동현이가 마치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최고의 전문가처럼 지금 떠벌리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좀 흥분이 돼요.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학력을 제가 볼게요. 학력만 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머지는 뭐 제가 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 위키백과에 나오는 걸 보면 부일외국어학교에 입학해서 학생회장을 영입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요. 그래서 육사를 가면 이제 항공우주하고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4년 2월에 정보장교로 임관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 한미연합사 근무해요. 정보장교. 무슨 우주공학 항공 이거 장교가 아니야. 그러다가 2011년도 2월에 경희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요. 경희대학교에서. 근데 이 경희대학교 석사를 받는데 이것도 항공우주 분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16년도 5월에는 하버드 대학의 미드커리어 공공행정학 석사과정을 이수해요. 여기서도 석사도 우주공학 석사가 아니야. 우주공학은 박사까지 해도요, 이렇게 유명한 우주공학 전문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석사도 행정학 석사예요. 그리고 2018년대는 육군 장교 신분으로 예일대 월드 펠로우로 선정돼. 네. 그러다가 2020년 4월에 소령으로 전역해요. 그래서 안보 및 우주산업 관련 각종 기관의 자문, 근무, 학술 지키고, 그래서 군사학과 조교수로 임명. 그러니까 금년 2월에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수 임명된 것도요, 금년 2월이니까 지금 일 열심히 해봐야 10달, 여기서 연구해봐야 얼마를 연구하겠냐고요. 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경희대학에서 석사를 뭘 석사했느냐? 지금 하버드에서는 행정학 과정을,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희대학에서는 뭘 공부했느냐? 아시아, 태평양, 지역학을 연구해요. 항공우주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역 정치를 공부해요. 국제정치 공부해요. 국제정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거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현재는요, 2019년도부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뭐 제 외교학과 후배네요. 이걸로 보면 박사과정. 야, 이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군사교육을 뭘 받았느냐? 2004년도에 졸업을 했잖아요. 정보학교 초등군사반을 가요. 그러니까 정보장교예요. 그 다음에 2008년대는 군사 불어과정을 공부해요. 국방어학원에서. 그리고 2012년대는 고등군사반 과정을 공부해요. 여기서 항공우주 공부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예. 그리고 미국에 가서 뭘 했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협상 워크샵 봄학기 공부했고 하버드에서요. 그 다음에 워싱턴 소재 아까 얘기했는 CSIS에서 이 펠로우로 그냥 연구원으로 근무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메릴랜드 칼리지 밖에서 분쟁관리센터 방문학자예요. 분쟁관리. 항공우주하고도 아무 관계없어. 이게 3년 전이야. 그리고 예일대 아까 얘기한 대로 2018년도부터 2018년도에서 12월까지만 돼 있어요. 이게 1년도 안 돼. 월드 펠로우 호령신문. 여기서 무슨 아무데도요 항공우주라는 말이 단 한 자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한 자도. 그리고 2014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총괄과에 근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안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라크 가고 연합사 근무하고, 예? 그 다음에 경희대 평화대학원에 강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근무해요. 이것도 항공우주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러다가 2020년 5월에 서경대학교의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2월에 조교수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 요거 센터장 이걸 하나 가지고 이걸 부풀려서 항공우주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니올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상훈 관계를 보면요 뭐 하여튼 이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상은 많이 받았어요. 2013년도에 국방장관상도 받고 2018년도에 육참총장상도 받고 또 2020년도에도 육군참모총장 상도 받습니다. 그리고요 2017년도 빅픽처 2017년이라는 책자가 2016년도 11월에 나왔는데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에요. 16명 중에. 그리고 2021년도 10월이니까 한 달 전에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 미래의 창 개인 저서예요.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 뭐 이 내용은 잘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책 한 권 썼다고 우주 전문가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우주 전문가 수백 명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상으로 이 조동현 이 정도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이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지금 뻥튀기 하고 있다. 송영길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야방송 제2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